낙태죄 폐지 논란에 들어가면 이제 가장 부딪히는 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기결정권이 뭐고 태아의 생명권은 어떤 권리인지 두 분 각각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태아, 어디서부터 태아라고 할 것인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법마다 다릅니다. 민법도 다르고 형법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이제 형법에서 다수적인 견해는 이제 착상 후, 그다음 출산되기 전까지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생명체를 태아라고 부르고 그 태아가 정상적으로 엄마 몸속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것을 이제 낙태죄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가장 지고지순한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생명 보호, 국민의 생명 보호, 거기에는 태아의 생명도 당연히 보호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이 인생사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추구할 권리가 또 우리 헌법상 권리 중에서 파생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권리가 이 낙태죄에서 부딪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본인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그 존재하는 그 태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여부가 내가 제일 원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에게 방해가 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스스로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내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관점에서 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조금 애매한 말로 이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이 아직 지금 성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할 것인가는 여성 스스로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게 여성 결정권이고 여성의 그 결정권이고 이제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태아라 하더라도 바깥에 드러나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식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둘 중에 당연히 두 개 다 좋은 권리이고 두 개 다 지지되어야 되는 권리인 건 맞지만 두 개가 부딪혔을 때 그러면 어떤 걸 더 우선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서 항상 핵심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뭐 여자만 또 처벌돼야 되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수반을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 남성들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논의에 같이 들어와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도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그게 뭐 심정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법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는 점에서 형법이 명확하게 구성 요건을 규정을 할 때 남성을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남성이 처벌받으려면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교사자로서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실 때문에 남성이 정범으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교사자로서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그 실제로 현실적으로 있는 낙태 시술이 음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통계도 안 잡히고 또 더 몸에 건강에 좋은 시술도 지금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낙태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불법적으로 이제 낙태를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산하 정책 관련해가지고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에 뭐 몇 개 병원 걸러다 가다 보면 한 군데 정도에서는 한 3~40만 원 정도 받고 낙태를 해주기도 하는 그런 병원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8월 28일 날 그런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낙태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 낙태 불법화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오히려 더 보여지더라. 그 형태가 무엇이냐 이제 물어봤더니 예컨대 브로커들이 그 활개를 치더라. 인터넷에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그냥 찾아가서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낙태를 원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낙태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태를 어떻게 해주겠다, 낙태를 연결시켜주는 의사가 누구다,
약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런 이상한 잘못된 정보들과 그 문제될 수 있는 정보들이 막 잔뜩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낙태를 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이제 청소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미혼 여성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 잘못된 정보들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건강에 더 위험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런 그 브로커들과 같이 잘못된 사람들이 끼어들므로 인해서 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비용이 예전에 한 30~40만 원짜리였으면 이제는 부르는 값이 돼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태를 암암리에 허용해주는 외국으로 가서 낙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더라. 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버리고 사실은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지고 하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이 여성의 건강이 훨씬 나빠지고 태아의 건강까지 나빠져서 이 예후가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더라. 이런 문제까지 이제 총망라되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요즘 그 선생님들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모자보건법상으로도 열려 있고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낙태를 많이 한 나라는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태아조차도 그리고 뭐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히려 그 오랜 유구적인 문화와 역사 속에서는 그 아이도 생명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다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잘못된 산하 제한 정책이 들어오면서 이 낙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굉장히 달라진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좀 저희가 조금 더 진전된 논의를 나중에 하겠지만 그러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가지고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데 그래서 낙태를 해야만 되겠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태어난 아이한테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이 아이를 살해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하고 과연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 것인지 너무 극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낙태죄는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 또 무조건 뭐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가치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지 그 국가가 어느 스탠스를 취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 입장 표명을 하고 거기에서 여성들의 건강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또 외면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가들이 타협을 해야 되겠죠. 타협을 해야 한다. 네, 법의 원칙은 천명을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문화된 법이 과연 법으로 존재할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교과서에만 있는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수용해야 되는 가치라면 그 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모자보건법상에 그 낙태 허용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시대나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실에 좀 안 맞는지, 맞죠. 안 예, 맞죠. 그거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자보건법에 보면은 그게 73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사실은 그 법에 보면 5가지 허용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유전적인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 혹은 정신 이상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임신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 모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아이에도 좋지 않을 때는 그때도 역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근친상간이라든가 허용되지 않는 종류의 그런 그 뭐 성관계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역시 뭐 동의를 받아서 낙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강간과 같은 그런 불법적인 그런 형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임신을 원치 않게 할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런 모든 경우에 전부 다 남편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낙태를 해야 되는데 왜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남편이 없는 여성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는요, 법률적인 남편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 뭐 배우자처럼 행동하는 남성이라던가 아니면 사실상 그냥 사귀는 정도의 일시적인 남성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럼 차라리. 그럼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성은 스스로가 그런 결정도 못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모자보건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병원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냥 아무나
뭐 그 데리고 오세요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누구 아빠인지 모릅니다. 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바라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당연히 개정되어야 될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건 굉장히 그 정말 정말 제일 먼저 개정되어야 돼요. 네. 모자보건법의 조건에 맞춰서 실시되는 임신 중절 수술이 1% 정도라고 통계를 한번 봤더니 2% 정도라고 얘기하고 아주 약수한 근소한 프로테이지. 그것이 예전에는 그 모자보건법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질환, 그 질환의 표가 지금 개정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도 그 질환에 해당이 돼서 나 감기약 먹었어요. 그 말 가지고도 아주 합법적인 인공 임신 중절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죠. 그 정책적으로 허용이 돼 있었을 때, 네. 법은 법대로 두고 허용될 때, 산하 제한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모자보건법상의 그 질병 조항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했다는 거죠. 확대해서 사용을 한 거죠, 현장에서. 그 감기 등 호흡기 질환도 거기에 기재되어 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이 과연 그 말 그대로 모자보건법의 목적에 맞는 그런 법으로 작동하지는 않았죠. 결국은 그 지금 구조가 이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본인이 산모가 가서 자기 그 조건이 맞다라는 입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 뭐 근친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옆에서 그런 거기에 대해서 힘줘서 말씀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맞다고 저도 동의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성폭행을 당한 그 여학생이 와서 빨리 처방전을 받아서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러한 범죄로 인한 임신인지 여부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 안전한 기간들이 자꾸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제 플러스 되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 경제적 이유로 그 임신 중단을 하게끔 허용해주는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뭐 대학도 가야 되고 뭐 직장도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면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나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아이를 또 누가 돌봐야 되냐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낳아라라고 말하게 되면 사실 내 인생도 앞으로 80년, 90년 동안 남아있는 이 인생을 이 현재 이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목 잡아서 살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요즘 이제 시각인 거고요. 또 하나는 뭐 꼭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난 아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 하나 키우는데 너무 힘들게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아이가 또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를 또 낳아서 길러야 되느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을 키우는데 지금 사회가 너무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또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 명을 더 낳아서 그 가정 경제가 완전히 또 파탄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나가서 돈 벌던 사람인데 갑자기 아이 때문에 돈을 못 버는 수가 있잖아요. 애기를 이제 임신해서 낳아야 되니까. 또 그 아이를 갓난애기니까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임신 중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된다. 모든 낙태가 다 허용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 혹시? 네. 네, 그 사회 경제적인 그러한 적응 사유를 과연 그 임신 중단의 허용 사유로 넣을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저같이 낙태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사유가 다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나라가 이 아무나 언제나 모든 어떤 사유를 가지고 낙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일한 나라가 캐나다밖에 없어요. 근데 캐나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임신 중절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거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 법이 있거나 없거나가 관련된 게 아닙니다. 미프진이라고 하나요? 사후 낙태약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낙태죄에 걸려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여성의 건강에 지금 유익한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제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미프진이라고 하는 이 약은 실질적으로는 2005년도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합법화가 된 약이고요. 전 세계 62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거 불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처음에 이게 10주 전에 그러니까 임신 10주 전에만 복용하게끔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구해서 그 이후에 이제 임신된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구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이 적용되는 원리는 실질적으로 그 태아가 이제 자궁에 수정해서 자궁에 착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이제 자라는 건데 영양분 공급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당히 잔인하죠,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약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이 약이 제2의 안전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약의 합법화를 지금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을 그렇게 복용을 하면 모체에 대한 손상이 가장 적고 또 가장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없앨 수가 있고 특히 말씀드린 그 태아의 생명권 논란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후피임약 얘기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사후피임약도 사실은 의사로부터 반드시 처방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 달라고 하면 의사 얼굴 못 봅니다. 그냥 바깥에 있는 데스크에 있는 여직원이 뭐 적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서 처방전 하나 이렇게 주고 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의사를 본다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뭐 언제 성관계 했습니까? 뭐 지난번 생리는 언제 했습니까? 이런 거 그냥 물어보고 그냥 줘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한 사람도 나 이거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상담을 받길 꺼려하고 의사 선생님 자체도 내가 얘한테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얘는 나의 처방전만 받고를 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사후피임약이나 이런 거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합법화 시켜야지 이 건강권과 관련해서 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이 인공 임신 중절 약과 관련해서는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저도 뭐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아까 노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 안에 먹어야만 되는데 그 이후에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먹고 나서도 예후를 봐야지 그것이 모두 다 안전하게 그 그러니까 임신이 중단되었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시중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